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검은 금요일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코스피는 현재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8,090선까지 내려왔고 이 코스닥은 천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천선을 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무겁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브로드컴 주가가 안 좋았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마이크론 안 좋았고 스토리지 기업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조정의 빌미, 이거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되어줬고요. 또 전반적으로 반도체 쉴 때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돈이 도는 흐름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 ETF 레버리지 이쪽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도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상황을 만나보면요.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내내 팔죠. 현재도 1조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함께 동반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근데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이유는 환율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한번 보면은 1,540원 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제 대비로도 9원 35전 상승한 1,541원. 네, 지금 18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 전반적인 증시 급락, 이게 오늘 시장의 주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IBK투자증권 정용택 상무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선, 이게 뉴노멀이라고는 하는데 언제쯤 떨어지는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1,500원 선 위에서 환율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모저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환율 굉장히 높습니다. 1,541원까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월 초반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떨어졌지만 2월 말에 이란전이 발발하면서 3월 달에 1,500원을 넘긴 이후에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주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투가 조금 격화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석되면서 환율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보면 거의 일평균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외국인의 매매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아주 중요한 이유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 선 밑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셨었죠. 이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자금 압박 이런 부분이 사실 환율을 좀 속썩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경제 퍼포먼스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상당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수익률도 좋은데 환율이 가장 많이 절하된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를 합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필요한 나라들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외환 시장에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나 조선회사 같은 데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 경우에는 대규모의 외화 채권 발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흑자가 나더라도 그 자금을 국내로 들어올 여유나 필요성이 좀 적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조금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통화 약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541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투자금을 대거로 좀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국가 대표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무님 1,500원 선 안착 뭐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착은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전이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면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가면 그동안 작용을 안 했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아마 다시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약정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환율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1,500원대가 이른바 뉴 노멀의 환율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원 환율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과 외국인 매도세, 전반적으로 증시 추락, 검은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 쭉 봐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예,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 상황 먼저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함께 밀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내려놓으면서 9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형주 위주로 좀 가파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낙폭을 확대 중입니다. 삼성전자 거의 7% 가까이 밀리면서 6.83% 가까운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8%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파란불 켜면서 빠지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하락장인데요. 그 안에서 그간 많이 올랐던, 주목을 많이 받았던 특히 젠슨 황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LG전자 그룹 쪽까지 동반 하락을 가져갑니다. LG전자가 장 초반 잠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도 9.6%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탄력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가 좋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은행 관련된 종목들, 금융업종이 좋았습니다. 오늘 올 시장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지주가 5.89%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받아가고 있고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각각 3%, 2% 넘게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1조 원 가까이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 부국증권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간 3차 상법 기대감, 3차 상법 관련된 모멘텀 붙었던 종목들, 은행업종으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주들로 오늘 시장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좋았는데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항미약품의 일라이릴리 1조 원대 계약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었죠. 다만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으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74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한미약품의 1112 계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네페 글루타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대해 기대감을 걸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임상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당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장 초반 뜨거웠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선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그간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었던 종목들, 은행업종 그리고 KTNG 같은 종목들만 시장 안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오늘 조선주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H2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좋았습니다. 지금 CPSP 사업 기대감이 시장에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으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 H2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5% 가까이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LG 이노텍도 목표가 200만 원으로 높여주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집니다.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기까지 이번 주 내내 조정받고 있습니다. 4%가량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지금 어제 좋았던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원익 IPS가 어제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6%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 관련해서 그래도 PSK가 1.49%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PSK 홀딩스만 견조하고요. HPSP도 약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분을 지금 좀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 피지컬 AI까지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주목되는 점은 좀 테마성 성격이 짙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같은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젠스낭 CEO가 AI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을 만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지수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69%가량 하락하면서 8,100선까지 내려놨습니다. 8,06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현재 시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는데 5.35%가량 밀리면서 993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양 지수에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지 일단은 조금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한 달 동안 약 60억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이 오늘도 1조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두 번째 규모의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보이면서 6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1조 5천억가량 추가적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3,5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1조 8천억가량 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일단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잠깐 순매수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순매도로 방향성을 바꾸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그래도 1,0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가량 소폭 순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섹터가 있다면 은행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DB증권에서 은행주를 분석했거든요. 리스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호재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주도주가 좀 잘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조정이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홍콩 H 지수 ELS 과징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났냐면 한 6천억 원 정도 과징금 부과가 났거든요. 이게 경감된 겁니다.
원래는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친 6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꽤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감의 이유를 봤더니 금소법의 초기 시행 부분에서 나타난 위법이었기 때문에 좀 경감해줬다, 벌을 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든 흐름들이 과징금에서도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잖아요.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갖고 있으면 위험 자산이 더 많아지는 거라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본력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세트1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위험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훨씬 자본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환율, 오늘 뭐 환율 1541원 선이 넘어가면서 이런 거는 결정적으로 리스크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본 비율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이런 부분 좀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는 이건 갖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은행의 님 개선, 순이자 마진 개선이 있는데 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얘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마 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으로 벌어들 이자 장사할 게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사태 일단 마무리가 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리스크가 좀 마무리 국면이고 이제 비중 확대의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DB증권의 리포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여타 반도체주가 쉬면서 이런 은행주가 부각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도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리더라도 개별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화두는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피지컬 AI입니다. 당연히 로봇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1년간의 로봇의 성과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리포트를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권명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로봇 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관심 있게 지금부터 볼 기업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입니다. 네. 로봇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포트 안에 담아야 될 굉장히 중심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뭐랄까요?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에서도 역량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좀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된 거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2020년 이후에 조선 산업에서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 산업은 회복이 된 반면에 용접공은 은퇴, 이직 등으로 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업체인 유니버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과 현대 쪽, HD 현대 쪽과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용접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승용공이 할 수 있는 용접, 두꺼운 용접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층간 이동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용접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내 용접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만약에 50% 정도를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5천 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도 이제 단계가 더 나가서 숙련된 용접공 로봇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간 5,000대에서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 더 열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 로봇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 어디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그룹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돼서 두 회사가 R&D를 같이 했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가장 유의미한 회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IPO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즉 HD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접 로봇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조선소에 대해서 조선소 기업들이 크게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직 도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유니버셜 로봇은 해외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노메카가 실제로 HD 현대 쪽과 지금 R&D를 진행을 했고 납품했던 레퍼런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로봇사 중에서는 이 두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종목이 압축이 되네요. HD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잘 선점을 해야 될 텐데 관심주는 무엇인지 전략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산업부의 AI 로봇 분과의 1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림을 보시면 상체는 로봇이지만 하체는 이제 바퀴로 되어 있는 AM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MR 관련돼서 국내 로봇 기업 중에 이제 AMR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인테크와 T-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ESS, 제조업 등의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T-로보틱스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주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 내에서 가장 큰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로보티즈가 있을 것 같고요. SPG와 SBB테크도 주목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로봇 손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정밀 가공 부품이어야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인데요. 관련돼서 국내 좀 다수의 기업들과 R&D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이 잡혀 있는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하면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그 부품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전반적으로 섹터를 쭉 훑고 관심주를 픽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권명준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직접 들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한번 다시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의미 있는 리포트 냈고 목표 주가 200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AI 기판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너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의 고객사들이 일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돈을 좀 주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우위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으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전 닉스와 비슷하게 기판 업체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나 삼전 닉스는 장기 계약 LTA 맺고 있거든요. 근데 기판도 역시 장기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 제목에서도 써놨는데 증설하면 완판. 그러니까 증설하게
되면은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나오는 족족이 다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증설되면 풀 가동하고 그런 부분이 수요로 다 가져간다. 결국 다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실적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성장 구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부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FCBGA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에 매출이 1,400억 원인데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지금 26년도니까 30년은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인즉슨 4년 만에 14배가 매출액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거의 1,500% 성장하게 되는데 1,787억 원이고 지금 2분기는 기판 시장에서 원래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굉장히 잘 되고 또 북미 고객 사이에서 그 핸드폰 이런 부분 잘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학 솔루션도 성수기를 함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50% 가깝게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CEO가 어떤 얘기하고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해서 개별 기업 업던들이 튈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될지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베라 루빈 200용 같은 경우에는 소캠2나 DDR7 같은 경우에 기판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잘 수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판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 투자 한 2조 원 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이 목표 주가가 거의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SK인데 고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객들이 참 잘해주기 때문에 PSK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구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 올려잡았는데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공정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16만 원을 올린 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27%,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3%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고요. 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잘했는데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국내적으로 3사 있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서 신규 팹 공장을 이제 오픈하게 되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CXMT인데 여기에 이제 IPO, 이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만 봐도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경우에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덕분이라는 게 메모리 3사, 중국, 그리고 뭐 인텔, 미국까지 골고루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되는 부품, 뭐 장비 이런 부분도 덩달아 호황을 겪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44% 1년 전에 비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배 뛸 가능성이 있어서 뛰어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PSK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아웃 되더라도 피크아웃이라는 그 조정의 빌미가 붙더라도 사실 이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결국 주가의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전문가들한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옥석 가리기 실적으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AI 쪽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은 잘 가더라도 특정 섹터, 특정 기업에만 자금이 쭉 정말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블랙홀 자금 쪽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DB증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인프라 자금 조달에 기업들이 사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있고요. 그래야지 투자하고요. 그래야지 뭔가를 만들고요. 그걸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채권 발행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 채권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만 보더라도 지금 알파벳, 아마존, 미국 기업이긴 한데 유럽에서 유로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헬스케어도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퀄리티,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퀄리티 중심의 헬스케어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 ETF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장의 방어 전략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높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은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외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나 메디컬 AI 이쪽은 또 차별화된 수익률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된 AI 자본 독식에서 이쪽도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서 뭔가 혁신적인 ETF 이런 부분으로 방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전략 언급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금 쏠림 현상에 지지 않고 승리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증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매도 사이드카도 있고 코스닥도 3개월 만에 천선을 뭐 내주고 쉽지 않은 장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주가가 좀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나 전략은 있는지 다음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굵직한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벤트 이런 부분 끝났고요. 우리가 시장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택해서 잘 가야 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의 최양호 소장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장님을 모셨으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네, 뭐 바쁘게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소장님 얼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네, 아니 뭐 좋은 정보랑 이런 거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막 방긋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6.3 지방선거 이후에 증시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저희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네. 우리 투표자들이 너무나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뭐 이 지지율을 봐서는 네. 진짜 이거보다 더 격차가 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산업이 좀 활발하게 가는 지역들은 또 뭐 야당이 가져갔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가 지금 굉장히 사실 뭐 지금 여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얼마나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갔었는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뭐 잘 나왔다 이렇게 지금 뭐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걸로 해서 얼만큼 그거를 자기네들이 정책이나 이런 데 녹여넣느냐 그리고 각성을 하느냐가 이제 향후 이제 뭐 진행 상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선거가 너무 많아요.
뭐 총선이 2년 뒤에 있고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고 네. 그 대선하는 해에 또 지방선거도 같이 할 수 있고 예, 예. 이게 이제 줄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획을 건 부분들인데 한 줄 요약만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뭐 버금가는 그런 성과가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과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증시 이거 잘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삐끗할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그렇죠. 왜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본시장 드라이브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꽤 오랫동안 받았고 네. 지금 정상화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목표 세운 대로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염두에 봤을 때 추가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빠르게 나와서 이게 정말 실현화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대오가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법부, 입법부 이제 다 한다면 이제 지방 권력까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본시장이 잘 되면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나라의 곳간이 좀 굉장히 좀 잘 풍부하게 돼야 되고요. 네. 기업들이 잘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큰 지금 물줄기를 잘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힘들을 지금 좀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코스피나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1분기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같은 걸 보면은 세계 1위를 했어요. 네. 네, 뭐 그 정도로 1.694%가 나와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되는 이제 전진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이번에 나온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 특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가는데 사실 9일 만에 8천을 돌파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야,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번에 선거를 통해서 한 줄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이념적인 판단보다는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이 국민들의 판단이 많이 섞여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우리가 뭐 8천 가구 이런 부분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잘 해주시길 바라는데 8천 뚫을 때도 9일 만에 뚫었잖아요. 네네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산을 올라갈 때 4,000m가 넘으면요 산의 생태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금 만 뭐 이런 지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알지만 등산할 때요 사고는요 산에 오를 때는 안 납니다. 네. 내려올 때? 하산할 때 항상 부분들이 있어서 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든가 이제 뭐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AI인데 과연 그거를 대체할 거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증시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정책들, 이렇게 눈여겨야 될 정책들 그런 게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 소장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네. 일단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 몇 가지들은 굉장히 지금 잘 정돈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뭐 등록자 폐지한 거라든가 영국 예. 뭐 이런 것들을 쭉쭉 하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코스닥이 조금 지금 코스피에서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걸 두 개 리그로 조금 바꾸는 네. 부분.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하고 스탠다드 시장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승강제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2027년부터 이제 계속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놓는 부분. 그리고 자산 가치 재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구체화된 부분으로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네.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선진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MSCI를 통해서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되는데 올해 되더라도 올해 그게 뭐 된다 그래도 2009년도에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일본도요 이렇게 탄탄하게 뭐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잘 된 것도요 계속 빌드업을 해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한 부분들을 보면은 뭐 지금 걱정이 좀 많고요. 사실 상승한 종목을 하락한 이 종목으로 나눠 보면요. 좀 지금은 조금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지금 체감적으로 증시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 그럼 숫자는 뭐 8천이 왔다 갔다 하지만 20%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조금 더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한 걸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외국인 뭐 매수세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되는데 사실 벌써부터 이런 우리가 좀 단단하게 챙겨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며칠 뒤에 스페이스X 상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빼나가기 지금 네. 뭐 매도세도 많고.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약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6월 12일 날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11일 날이면 공모가 하니까 지금 뭐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탄탄히 지켜주던 것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순간이니까 우리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촘촘히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것도 상장이 되면요. 네. 사실 뭐 좋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급락이 될 거고 AI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주까지를 합쳐지는 세계 이제 뭐 역사상 최대의 지금 IPO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우리 증시가 그 소장님 말씀으로는 가파르게 올라도 수익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쏠림 현상이 양극화 현상 완전 이것도 K장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예, 코스닥도 3개월 만에 장중에 오늘 천선을 좀 이탈한 흐름들 그러니까요. 예, 이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네, 뭐 좀 하는데 밀리는. 일단은 너무 지금 반도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커지려면 이렇게 쭉 가야 되고요. 요번에 이제 이런 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 초대형 IPO가 가면은 이 자금은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걸릴지가 지금 사실 우리 변동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들 연내에 네. 만 만 돌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지만 산도요 4,000m 우리 이제 8,000m 산도 있지만 4,000m를 넘어가면 산의 생태계가 달라집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코스피 만 지수라는 것을 돌파하면은 진짜 생태계가 달라지고요. 지금처럼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부분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순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말 증시 부양에 대한 진짜 목표처럼 네. 질적,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네. 코스피 프리미엄 시대에 그렇습니다. 좀 기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이 앞서서 지방선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열린다고 그게 2030년. 30년. 네. 어떤 파장을 줄까요? 이거는. 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하게 되지만 이게 이제 코트 테일 작전이라 그래서 대선이 먼저 열립니다.
동시에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3월 9일이면 이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고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따라서 코트 테일 효과가 나오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좋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또 한 물줄기를 가는 부분들도 항상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개헌 없이도 3월 달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현재 개헌 없이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맞히는 부분들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 어떤 가늠자가 되는 게요. 2028년에 총선이 있어요. 네. 선거가 지금 촘촘히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침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이제 오늘 검은 금요일이라서 약간 리스크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네.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올려야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네, 됩니다. 그럼 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 가계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아직 지금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하하는데 우리는 올린다. 그리고 지금 2.5% 기준금리 지금 8번째 지금 연속 동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도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가는데 지금 9월 달까지는 우리가 동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팽팽하게 지금 맞춰져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도체 호황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 꿈틀꿈틀하죠. 전쟁 때문에 이제 유가들이 많이 올라와서 부분들이 있고 일자리 증가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은 진짜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금리는 움직이는 게 우리가 항상 미국을 따라갔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폐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 금리라는 거는 진짜 항공모함처럼 큰 배거든요. 네. 한 번 돌리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어떤 우리가 과오를 하면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필요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호황이 있고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부터 네, 줄줄이 네.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경론을 통해서 지금 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좀 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계부채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선거의 계절 이제 4, 5년간 선거로 아주 우리나라 계속 갈 텐데 제일 예민한 부동산 문제가 지금 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만 낸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탐색을 하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방향성에 반하는 쪽으로 가면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좋을 득을 건 본 없다. 경우는 제 별로 경험상으로는 없다. 별로 없었던 예. 걸로서 예. 보여집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기본 시나리오는 7월 달에 지금 0.25% 인상인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뒷단을 좀 쌓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7월 달에 올리면요. 10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게 그냥 자동 케이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조금 더 있으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문제, 미국은 내리는데 우리는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삼전 닉스 안 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그게 좀 잘 가면 오르고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AI 기업들 전반적으로 안 가면 이거 증시는 뭐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은 사실 AI 기업들은 투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빚을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해야 되니까 예. 성과로 있어. 금리 인상되면 AI 기업도 참 부담이 될 텐데 그럼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금리 올라간 사람 밸류에이션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AI가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움츠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AI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또 AI에 큰 투자를 하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AI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지금 초입에 있다는 거죠. 초입으로. 예. 그래서 지금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이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뭐 자금 조달 비용부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뭐 거기에 끌려가는 대기업까지 하면은 지금 이것들이 맞는 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금리 인상 미국은 금리 인하 이게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가느냐가 사실은 뭐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부동산 단어가 딱 들렸거든요.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거는 너무 뜨거운 그런 화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시고 네.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지방선거 이후에 투자처에 대한 그렇죠. 그런 주제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요번에 투표하시는 분 중에 이념 투표를 하신 보다는 자산 투표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자산 투표라는 건 집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또 나눠지고 네. 뭐 이념적으로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지금 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하게 나왔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지금 재개발부터 뭐 GTX 연결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은 공급이 필요한 부분들로 일단은 공급 문제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아이디어들이 이제 이런 정책 중심 뭐 착안하시는 분들에 가는데 결국은 답이 뭐냐면요. 그런 데 가서 회의를 해보면 부동산은 금융이다. 금융을 어떻게 일으켜 주느냐. 그러면 전세 같은 것도요.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를 하고 월세 보증보험도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금융공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제 정책의 어떤 이번에 이제 축을 가지시는 새로 이제 뭐 선출되신 분들이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조금 더 뭐 관심을 가지시면 집 많이 짓는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지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융공학이 벌어진 부동산 정책이 빠르게 좀 나와주시고 일본 같은 데서는요 월세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못 내게 돼도 그 보증보험에서 해주고 그러면서 일본도 굉장히 높은 이 주택 가격을 그런 걸로 해서 잡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 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도 그런 데서 도움이 됐고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 플러스 어떠한 이런 금융적인 기법이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스피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는 부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투자처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부동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요.
선순환이 분명히 옵니다. 오는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하신 게 일단 기본으로 지금 반도체를 잡아놓으셔야지 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40% 정도는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가 새로운 부분들로 좀 가는 부분. 그다음에 저는 한 고비가 넘어가는 게 저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일어난 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와 우주 산업의 그런 결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은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증시의 방향성 혹은 좀 리스크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런 네. 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최양호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의 의견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키우다가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8,200선, 코스닥은 1,0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미국 시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붙으면서 기술주들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4%가량 하락한 8,2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8,100선까지 잠깐 내려놓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8,27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조금씩 낙폭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4% 넘게 빠졌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넘게 하락하면서 1,04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 그래도 1,000선은 회복해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싹그리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1조 8천억가량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도 1조 원 넘는 약 2조 가까운 순매도세를 오전장 들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매도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기관이 매도폭을 조금 줄이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관 88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약 1,60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48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갑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신영증권이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 18%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신영증권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총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보통주 한 주당 7,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 승인권 등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신영증권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842만 2,754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51%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총 발행 주식의 약 32%, 자기 주식의 62%가량을 소각하게 되는데요. 소각 이후 남게 되는 자사주는 약 316만 주로 추가 주주 환원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신영증권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급락장에도 금융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신영증권 현재 6.42%가량 상승하면서 2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모멘텀 좀 가져가면서 기대감 붙으면서 11.8%가량 상승하면서 11,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증권도 4%가량 강세 달려붙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주들,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신한지주 주가도 바로 열어보시죠. 5.69%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5,800원 선 지나갑니다. 젠슨황 CEO가 오는 8일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줄지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이 예정된 마키나 락스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황 CEO는 오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 총수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8일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집니다. 행사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사인 트릴리온 랩스와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A로봇, 마키나 락스, 노타 AI 등 30여 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피지컬 AI를 꼽고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이러한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산업용 AI 기업인데요. 특히 자체 AI 운영 플랫폼인 런웨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마키나락스 6.62%가량 오르면서 28,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2W 같은 종목들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1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국내 스타트업 관련주들 오늘 동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이콘 같은 광통신 관련주들도 젠슨황과의 이 발언 기대감 속에 3%가량 상승하면서 5,080원 선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브로드컴 실적 쇼크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로드컴 실적 여파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서 지난 3일 호크탄 브로드컴 CEO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AI 칩 매출이 1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적으로는 큰 숫자이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163억 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실망 매물이 초래됐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12%가량 하락한 4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4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대형주가 쉬어가는데요. 삼성전자는 4%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33만 6,7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6%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8% 가까운 급락세 붙으면서 낙폭을 키웠던 것과 비교해서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했는데 현재 시간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 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 67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장 후반까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장 후반에 힘이 붙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단 안에서도 삼성전기가 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AI 밸류체인들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오늘 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오늘 장 우리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5일 전세기로 전격 방한한다. 그는 입국 직후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으로 이동해 한국 재계 거두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형님 회동의 식사비는 네이버 단말기를 통해 이혜진 의장이 직접 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젠슨 황의 파격 행보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에는 김택진 NC 대표를 만난 뒤 잠실구장 마운드에 올라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선다. 두상으로
박정원 회장이 시타자로 맞대결을 펼치며 현장에서 로보틱스 협력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주 젠슨황은 LG 여의도 사업과 현대차 양재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피지컬 AI 동맹을 구체화한다. 특히 네이버 첨단 사옥에서는 글로벌 AI 팩토리 투자 협약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상위 1% 초고수 FX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대부분 쉬어갑니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고수들은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 기회로 포착하고 일제히 좀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탑이 오늘 좀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10만 원 아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아직 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견고하다 보니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61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400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젠슨황 모멘텀으로 올라주던 종목들 오늘 쉬어갑니다. 네이버와 또 삼성전자까지 LG전자까지 오늘 7% 넘게 빠지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동안 얘기 드린 대로 계속해서 뭐 역대로 몇 번째로 높은 가열권이다. 뭐 지금 신규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같은 이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들 지금 주가가 전부 다 과열권이 그 과열권도 굉장히 심각한 과열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정도의 과열권에 RSI가 90이 넘은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데다가 대고 신규 매수를 때린다는 거는 정말로 무모한 짓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제는 말을 하나요? 브로드컴의 뭐 가이던스가 안 올라서 떨어졌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핑계로든 떨어졌기 때문에 원인을 찾았겠죠. 어제 찾은 원인은 브로드컴의 실적이 뭐 좋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과열권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은 것이고요. 브로드컴이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조지표의 과열권은 낮아졌잖아요. 이거는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다이버전스라고 주가의 흐름하고 보조지표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면서 어거지를 지금 올린 주가는 결국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이후에 이렇게 과열권에 접어든 거는 사상 최초거든요. 여기에서 무모하게 신규 매수를 감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지금 환경이죠. 두 가지 다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수직으로 나오는 가격 조정도 안 나왔고요. 옆으로 기면서 나오는 기간 조정도 안 나왔고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든 아래로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신규 매수의 기회냐? 신규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아직 과열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는 4거래일째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고수들도 함께 내던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S증권에서 53만 원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름을 떨어지면서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 SDI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삼성 SDI 낙폭이 상당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시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2차 전지는 이번에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도 늦었고 올라가는 폭도 느린데 당연히 지금 선도주들이 떨어지니까 후발주들은 더 약한 거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아이들은 더 잘 버티는 것이고 약한 아이들은 더 먼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얘기 드린 대로 정유주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약한 것이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는 밑에서 올려다가 어디서 막혔나요? 삼성 SDI는 그때 보여드린 대로 2020년과 2023년에 가장 높았던 그 구간 4월 1일 날 잠깐 뚫었지만 여기서 결국 막혔잖아요. 그렇죠? 조선주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려다가 어디서 막혔어요? 지금 여기에서 막혔죠. 2023년도에 이 바닥이었던 부분이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50만 원 선이.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죠.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이 지금 여기서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적어도 예전의 고점 아니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위로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모멘텀 자체가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웠을 때보다 모멘텀이 지금 부족하다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겠죠. 뭐 로봇 시장에서 혹은 ESS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선다. 그런 지금 비전이 있는데 그게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웠을 때 전기차가 잘 나갈 때보다는 모멘텀이 약하다고 지금 미스터 마켓이 판단을 하여서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이 세계가 갈 때 훨씬 더 강하게 뻗어 나가지 못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돌파 못하면 계속 그 아래에서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섹터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간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폭락하고 또 브로드컴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피가 개장 후 10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버블맵 통해서 좀 살펴보면 반도체가 역시 5.8% 가장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융 4.7%, 운송 물류 4.5%, 또 2차 전지가 어제 오전장에 좀 힘을 내주나 싶더니 현재는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현재 4.7%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어제장까지만 해도 안에서 이 부품 장비 소부장 쪽이나 이 로봇 관련된 또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 젠슨왕 씨의 방한 소식도 로봇 관련 업종들의 좀 상승 재료로 쓰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작은 섹터로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호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약세장 안에서도 현재 소노스퀘어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GSPNL과 호텔신라 또 파라다이스까지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GSPNL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호텔 중심의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성장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이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 도심 공항터미널 인접 업장을 중심으로 든 가파른 ADR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님, 현재 이 순환매가 좀 호텔 쪽으로 몰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호텔주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가 호텔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호텔 분위기가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다 브랜드들 다 상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하얏트 호텔 이게 전부 다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지금 호텔주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호텔주로 분류하려면은 호텔신라도 넣을 수 있고
물론 면세점 매출이 높지만 그다음에 아난티도 늘 수 있죠. 여러분들 회원제가 많긴 하지만 뭐 강남이나 그런가 이런 데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아난티는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고요. 밑바닥이 지금 깨져버리면은 지금 아난티는 심각한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죠. 호텔신라랑 비슷하게 면세점과 호텔을 같이 하는 GS P&L이 실질적으로 호텔 매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지금 호텔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잠깐 볼까요? 하얏트 호텔이라든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인터컨티넨탈이거든요. 전부 다 이번 달에 신고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아난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밑바닥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심각한 구간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좋은 GS P&L도 그냥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호텔주의 흐름을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S P&L은 2025년도 9월 달부터 지금 계속 옆으로 빨랫줄 차트죠. 빨간 집게, 파란 집게, 빨간 집게, 파란 집게 계속 빨랫줄로 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6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긍정적이에요. 이러면 이제 7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일단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지금 9개월 동안 그런 어떤 규칙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4만 원에서는 반등하겠네. 그래서 일단 4만 원 근처에서 강하게 반등해서 박스권 중단부까지 왔죠. 이제 6만 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호텔의 추세를 따라가려면 GS P&L 이 정도를 하는 것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고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는 게 6만 원 가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하시고 4만 원에 가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임하시고 대신에 6만 원을 돌파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 4만 원을 깰 때는 손절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은행, 증권 만나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모멘텀 받아가면서 오늘 장중 오전에는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북극증권도 비슷한 호재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증시에서 이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팔고 상대적으로 이 가치주인 은행이나 이 대형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고 제약업체 쪽으로도 수급이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이런 순환매 상황에서 이런 걸 좀 노리고 은행 쪽으로 들어가도 좀 유입을 해도 되는 걸지도 궁금하고요. 증권이나 뭐 지주, 투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중 우리 어떤 종목을 하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호텔보다는 금융은 그나마 세계적인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다우 지수가 눈에 띄었잖아요. 그동안 맨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만 가고 기술주만 각광을 받다가 다우존스 지수에서 영향력이 큰 제약바이오라던가 금융이 오르면서 다우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간 스탠리라던가 골드만삭스는 또 요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업종이라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방어적인 업종은 정말 방어력만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반사적으로 오르는. 근데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는 역사상 신고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장주의 개념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거에 편입이 됐어요. 한 작년부터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정말로 이거 한국전력에는 비하지 못하는데 솔직히 한국전력은 30년 만에 SK텔레콤은 20년 만에 고점을 갔잖아요. 뭐 거기에 거의 비빌만 한 게 지금 금융주들이거든요. 신한지주를 보십시오. 이거 2007년부터 작년까지 바로 22년 동안 6만 원이라는 고점의 벽에 막혀가지고 평생을 거길 못 넘다가 2025년부터 변화가 생겨서 여길 뚫고 쭉 올라서 10만 원을 간 거예요. KB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2010년도부터 이거는 맨날 여기서 제자리였어요. 7만 5천 원짜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변화가 일어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주도 드디어 뭐를 탈피한 겁니까?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이랑 똑같이 통신, 은행, 유틸리티 평생 이 방어적인 어떤 업종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성장 모멘텀이 생겨서 위로 뻗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도 이제는
위로 올라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도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지금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곧 죽어도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잘 나가는 거 잡아야겠다. 그러면 지금 낙폭을 조금 기다려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과열지표를 벗어나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지지선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칼날을 쥐고 계세요. 근데 나는 이번에 완전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전력, SK텔레콤, 금융주 이런 거 같이 이제 성장주를 변신한 것들 이런 것들 눌림목 노리셔도 됩니다. 자기의 성향에 맞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타이밍을 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꼬마 버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단순히 좀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좀 우리 종목들의 이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점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입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네카오 주주분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여기서 일단 젠스낭 회장이 뭔가 요걸 건드려줬을 때 그 끼가 폭발하면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죠. 대표적인 게 LG그룹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약간 도루묵이 됐지만 네이버도 그럴 가능성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까지. 왜냐하면 지금 NC 대표 만났죠. 크래프톤 방문한다고 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젠스낭 회장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터질 수 있는 폭약이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일단 LG그룹은 터진 거고,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AI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AI 시대에 뜰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게임도 분명히. 근데 일단은 뭐 아쉬운 부분이 사실이죠. 펄어비스가 게임을 많이 팔았잖아요. 이번에 다시 아시다시피 붉은 사막을. 근데 아쉽게도 또 제자리로 도루묵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정부 국정회의에서 칭찬까지 했는데 저렇게 많이 팔았다고. 근데 결국 도루묵이 됐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AI가 붙어서 뭐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를 가늠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크래프톤을 한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다시 이것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펄어비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제자리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리고 NC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했는데 이 NC로 지금 바뀌었어요. NC소프트가 3년까지 변경해서 이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겨우 꿈틀거리는 거 하나 보여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리니지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 자,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건 슈팅 게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게임주에 뭔가 계기를 마련하는 게 부족한데 일단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죠. 크래프톤은 지금 20개월 선, 30만 원 선, 여기를 1년째, 지금 1년이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6개월이죠. 이번 연도부터 계속 30만 원 두들겨도 못 뚫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내야지만 일단은 40만 원까지 가서 어떻게든 다시 그 전에 궤도에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젠스낭 방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앞에는 계속 다른 뭐 그룹들이 나오고 있지만 게임 회사 대표들도 만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계기로 해서 고점을 돌파해서 조금 게임주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LG그룹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LG전자가 터져서 너무 기분이 지금 좋거든요. 게임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젠슨왕 CEO가 입국을 하는데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과 단독으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첫 번째 일정으로는 이 PC방에서 페이커 이상혁 군과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해당 소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주에 좀 훈풍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인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칙칙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본격적인 이제 장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장이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미국에서도 이제 그간 좀 극단적인 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나왔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너무 이제 파멸적인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필요한 이제 그런 시점에 우리도 좀 기간 조정으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또 젠슨왕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또 이제 그런 화제성에 의해서 어떤 조정세가 다시금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하락의 그런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좀 피로감이 쌓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악재에 민감해지면서 뭐 작은 이제 그런 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뭐 어제는 나름 좀 잘 버티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갔습니다만 역시 코스피 시장이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나온다면 코스닥이 좀 반등에 어떤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만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좀 같이 좀 휘말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낙폭을 제법 좀 줄여간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이고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나온다면 저는 다음 주 초에 어쨌든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컨셉을 좀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뼈아픈 걸로 본다고 한다면 좀 환율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도 네. 지금 최고치를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유동성 지표로 이제 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법 많이 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스페이스X 상장에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많은 자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글로벌 특히나 신흥 시장에서부터의 어떤 자금 이탈이 이런 좀 가속화되고 또 그게 또 증시의 매도를 좀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래 이제 악재라는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이 겪어보지 못한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어떤 첫 번째 동시만기일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수천조짜리 그런 IPO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이벤트가 좀 뒤로 밀리고 난다라고 하면 환율도 저는 하방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좀 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저점이 저는 이제 6월 달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쏠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반대 급부에 의해서 오늘 또 굉장히 좀 큰 악재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변수들에 있어서의 어떤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든 그런 저점이 6월 달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생각보다는 어제 강세가 나왔었던 일부 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중심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탄력이 더 빠른 그런 상태로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이런 좀 재료들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변동성이 좀 강한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든 저점이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의 원래의 컨셉은 반도체 빅2의 절대적인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저것 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반도체 빅2 중에 한 종목을 골라도 된다.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컨셉은 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될 때까지 시장에서 어떠한 좀 요인들로 어떠한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또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스닥
코스닥 시장도 지금 10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1000포인트라는 게 주는 그 시그널, 1000포인트가 주는 그런 임팩트가 상당하잖아요. 아무래도 정책 또 정치권에서 코스닥에 대한 그런 활성화 대책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아프게 좀 세게 맞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뭐 주말을 지나면서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고 이벤트를 돌파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하락 반전과 함께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반등의 시그널 그리고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황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49원 선까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외국인도 현재 3조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고 있고 또 스페이스X 정말 자금 그쪽으로 빼나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타격을 받나? 미리 우리는 알았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좀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제 대만 갔을 때 최태용 회장도 같이 갔었고 거기서 향후 뭐 5년간 우리가 뭐 캐파를 2배 증설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장은 또 화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 보면은 자꾸 뭐 잘 되는 섹터에서는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섹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어제 뭐 상한가를 하거나 2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의 열세를 딛고 지금 5%, 6%의 아주 강한 그런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제 상승으로 제자리에 왔고 이제부터 이제 좀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오 쪽에서 아무래도 코스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있는 상대적인 좀 우호성이 있는 그런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먼저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좀 너무 이 뭐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이제 전공정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가파르고 빠른 반등이고 오늘도 뭐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잽싸게 주워 담고 이런 식의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어제부터 오늘 올라온 거는 이제 제자리에 온 거고 이제부터 어떤 종목이 더 튀어 올라갈 것인가를 좀 지켜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상승폭, 상승 속도가 좀 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좀 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좀 풀어보고자 좀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최고의 재료는 뭐 이게 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소비재로 인해서 뭐 이게 뭐 이번에 이제 우리 뭐 반도체 장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의 소부장 쪽은 어쨌든 전방위 업체인 메모리 업체든 뭐 아니면 이런 뭐 침리스 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증설 혹은 뭐 신규 개발을 통해서 발주를 냈을 때 비로소 이제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미래 가치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논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부장의 최고의 재료는 역시 언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증설 어느 정도의 투자 전방위 업체가 어느 정도와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의 강도와 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2배 증설 가능성 뭐 그 웨이퍼에다가 뭐 젠슨왕이 뭐 please make more 이렇게 쓴 거에 좀 비롯이 돼서 좀 이제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나왔었던 이제 소부장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2027년 초까지는 HBM에 조금 더 많은 그런 투자 금액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범용 반도체 쪽에 좀 막대한 이제 그런 증설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강하게 이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좀 전방위 업체들이 수도국제에서 이제 물을 틀어서 돈을 틀어서 후방위 업체들로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언제 얼만큼 언제까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측이 되지 않으면 이거의 이제 상승세를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좀 힘든데
그렇다 보니 일단은 SK 하이닉스와의 접점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공정,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 위주로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그 종목들이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보는 게 선호도는 저는 이제 기판을 비롯한 부품 쪽입니다. 부품 쪽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부품, 장비, 소재 순으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매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잘만 맞추면 이게 도파민이 빵빵 터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매매의 난이도는 장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을 비롯한 부품 그리고 이제 소재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 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증설 스케줄을 본다면 역시 전공정 쪽에 있는 뭐 특히나 이제 증착 장비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익 IPS나 뭐 테스나 뭐 유진테크 뭐 이런 누구나 알만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선두에 서는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ETF를 자극하기 시작하죠.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요즘에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뭐 전공정, 후공정이 나눠져 있는 그런 ETF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ETF들의 수익률이 하루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후속적으로 그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대로 굉장히 악순환의 그런 수급을 보였었던 코스닥에도 뭐 저는 이제 좋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그 이제 증설에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막연한 그런 이제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먼저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견인하고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당분간은 빠르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손절 라인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제가 이제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원익 IPS나 테스, VM 이렇게 전 공정에 들어가고 SK 하이닉스의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3개월 만에 코스닥이 1000선을 네. 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자본 선진화 정책 이런 부분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이제 코스닥 정책에 네.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을 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있는 제도와 현재 있는 코스닥의 어떤 이 포맷을 가지고 여기서 2000선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뭐 1500, 2000 이렇게 좀 라운드 넘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하고 승강제를 통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비중을 현재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비중을 5%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줘서 충분히 이제 외주 용역을 하고 있는 외주 운용사들이 코스닥에 대한 이제 그런 벤치마크 편입을 하게 되어서 수급을 늘리는 이제 그런 방안 정도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이런 단계가 좀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반등도 뭐 얼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어제 시장처럼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좀 강한 그런 하방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사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코스피도 저렇게 빠지고 코스닥도 저렇게 빠진다면 많이 빠진 코스닥을 살 이유는
없죠. 그냥 더 크게 우량한 종목들이 있는 코스피 쪽으로 오히려 좀 이 반발 매수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어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여리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는 흐름만 좀 나타낸다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좀 악순환이 좀 끊기면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1200선까지는 현재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래 대금 쪽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이 좀 관찰돼야 된다. 이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코스닥 시장이 몇 차례 좀 반등 시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이오의 몇 종목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몇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의 어떤 확산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이런 종목들 바이오나 뭐 로봇 쪽이 갖고 있지 못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고 펀더멘탈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반등의 선봉에 서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과 바이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세를 좀 나와 달려줘야 코스닥 시장도 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빚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또 높은 금리의 빚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고 대차대표 축소를 하는 다른 방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좀 잡고 있는 금리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서 심리도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죠. 이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이제 그런 수급, 뭐 ADR 지표 이런 거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코스피 거래 대금의 한 30% 정도가 코스닥의 거래 대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지난주 말부터 뭐 이번 주 초까지는 뭐 15%, 16% 정도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수급에 또다시 매도를 때리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씩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징적인 1000포인트가 깨져 있는 이런 좀 코스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빠르게 좀 진행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정고점을 뚫어내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 1000선 중반 정도까지 반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와 스페이스X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수급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까지도 좀 풀어낸다라고 하면 다시금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나 또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자극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무리하게 뭐 투매에 동참해가지고 곧바로 뭐 코스피로 왕창 이렇게 좀 비중을 옮기기보다는 코스닥을 가지고 있었던 비중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해당되는 이벤트가 소멸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딱 그 귀에 들렸는데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심 섹터는 뭘 두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무리하지 않고 수익률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덜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소비 백화점을 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전에 비해서는 좀 조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부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그 신고가를 뒷받칠 만한 충분한 체력도 되고 실적 전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 특히나 코스피 이 지수가 뭐 8,000선 중반에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키워드로 보면은 이제 최근 증시 호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내방객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큰 상황에서 내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벨트라고 하죠. 반도체 기업들과 가까이 있는 백화점들의 어떤 소비 행태가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소비 섹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만큼 소비를 늘리는 이제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역학관계가 있는 거고요. 백화점 비롯해서 뭐 화장품도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겠고 카지노 같은 것도 뭐 여기에 이제 같은 범주 안에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냈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고 신고가를 냈는데 살짝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물론 저는 절대적인 비중은 반도체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일부의 대해서는 성향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배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수성, 뭐 판교나 동탄, 광교 뭐 이런 쪽에는 막대한 어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때문에 집값까지도 지금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잖아요. 여기 이제 백화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성과급에 이제 뭐 미리 이제 좀 선제적인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롯데백화점이 35%, 신세계가 41%, 현대가 32%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좀 있었는데 다른 이제 이 성장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더 넘어서는 그런 또 시계나 주얼리에 대한 매출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판교나 동탄이나 광교 쪽에 그런 좀 백화점 지점에 좀 두드러지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증시의 강세가 과거의 부동산 강세일 따른 또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황금성도 높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의 혜택을 보는 더 많은 투자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 또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충분한 조건이 됐고 뭐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6월 한 달 동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6월 백화점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네. 그런 의견도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후에 젠슨왕 CEO가 한국에 입국하는데요. 관련 일정, 구체적인 캘린더 통해서 어제 짚어보지 않았던 일정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요. 7일에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게임 AI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8일에는 신라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남을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젠슨왕 CEO가 스타트업 대표들과 이번에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남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위와 같은 일정만 봐도 현재 얼마나 이 피지컬 AI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 일정으로 서울대학교에 방문해서 또 로보틱스 연구소의 학생들과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젠슨황 CEO는 또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국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와 국내 모두 포함해서 이 젠슨황 CEO의 첫 번째 예능 출연인데요. 접시를 닦던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 최고 기업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이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또 확실시되지 않았던 잠실 시구에 대해서 어제 확실한 내용이 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화답의 의미로 시타를 하고 젠슨황 CEO가 시구에 나선다고 합니다. 7일 서울 잠실 야구장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설 예정이고요. 각각 이 창립 연도를 기념하고 있는 93번, 96번 유니폼을 입고 시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네, 게임 관련된 소식입니다. 젠슨황 CEO가 이번에 크래프톤 대표와 장병규 의장과 단독 회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제 해당 소식 받아가면서 5.16% 급등 출발했고 장 초반에 6.35%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좀 전반적으로 약세장 안에서도 그래도 빨간불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AI PC 브랜드인 이 RTX 스파크 기반으로 해서 AI 게이밍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 두 회사 사이에는 사실 로보틱스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통해서 AI를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기술을 좀 접목적으로 선도적으로 탑재해왔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깜짝으로 이 컴퓨텍스 2016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HBM4 이 웨이퍼에 대해서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멘트를 남기면서 사인까지 했고요. 또 앞으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간 이 베라루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GTC 2016, 컴퓨텍스 2016에서 8세대인 HBM5 실물 모형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16에서 20단 사이로 이 D램 적층을 쌓아서 대역폭을 크게 확장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인 HPB 기술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젠슨황 CEO의 한국 방문 이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 잘 보시고요. 수익 내는 다음 주도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